연우, 연우야. 한림그룹 막내 회장 한서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길 한복판, 넘어져 있는 리어카, 흩어진 박스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을 등에 업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3년 동안 이름만 품고 살던 사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도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며 겉보기엔 멀쩡한 얼굴로 하루를 끝냅니다. 다만 그 살아감이란 게 어느 순간부터는 숨만 쉬는 일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서준은 딱 그런 상태로 3년을 버텼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한림그룹, 그 막내 회장이라는 이름은 늘 그를 빛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이름은 그에게서 사람을 조금씩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아내를 잃은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아내 정연우. 서준은 아직도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차갑고 분명했고 사망진단서는 더없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연우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서준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진 속 사람은 왜 살아있는 얼굴을 하고 있냐고. 그 뒤로 서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슬퍼하는 법도 분노하는 법도 누군가를 탓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는 그저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회사는 돌아가야 하고 주가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사람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사정으로만 소비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무실 책상 한쪽에는 아직도 연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사진을 슬쩍 보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님의 약점 같아서가 아니라 회장님의 슬픔이 너무 단단해서 감히 들여다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서준은 집으로 돌아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소파 끝에 앉아 텅 빈 옆자리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의 남편인가? 죽었다고 하면 결혼도 끝나는 건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어머니는 그를 가끔 불렀습니다. 서준아, 이제 그만 잊어라. 그 말이 위로인 척 다가오는 순간마다 서준의 심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잊으라는 말은 결국 내가 아파하는 건 이제 불편하니 그만하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서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잊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잊는다는 건 연우를 배신하는 일 같았고 연우가 살아있었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38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젊은 회장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눈빛은 한참 전에 늙어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고 사람들의 농담에 반응하지 않았고 회의실에서 숫자를 말할 때만 정확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서준은 지방 공장 실사를 위해 차량에 탔습니다. 일정표는 촘촘했고 서류 가방에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와 계약 검토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옆자리엔 수행비서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편을 선호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차갑고 창밖 풍경은 빠르게 흘러가고 서준의 머릿속은 늘 그렇듯 해야 할 일로 가득했습니다. 이 공장, 다음 주 이사회, 해외 협력사 미팅, 인수합병 보고. 그런데도 그 모든 생각의 밑바닥에는 늘 같은 이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연우.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손 약지를 만졌습니다. 반지는 오래전에 빼버렸는데도 손가락에는 아직도 반지 자국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국은 서준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크게 급제동했습니다. 서준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숨이 컥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에 리어카가 넘어져서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고물과 박스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종이박스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차선 위로 흩어졌고 그 옆에는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제가 빨리 치우겠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서준은 별 반응 없이 창밖을 다시 보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고 그는 늘 그런 변수들을 지나가는 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리어카 옆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해진 외투,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등에는 아이 둘이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고 가벼워 보였지만 여자에게는 그 무게가 버티기 힘든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주워 담으려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서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두려운 듯이. 그 순간 서준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운전기사의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도 한순간에 물속으로 잠긴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오직 그 얼굴만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서준의 머리가 먼저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심장이 더 크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준의 세계는 진짜로 멈췄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사람, 그 여자가 지금 국도 한가운데서 아이 둘을 등에 업은 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참은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벌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도로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믿을 수 없는 걸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서준이 평생 잊지 못했던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준은 알았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3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한서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릴 뻔했습니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고 목소리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정말 연우 씨입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고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지는데도 닦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해진 외투, 그리고 등에 업힌 아이들. 서준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툭 하고 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쳐 잠든 건지 버티다 의식이 희미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여자는 더 크게 떨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가 가장 숨기고 싶던 것을 들킨 것처럼 몸 전체가 경련하듯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말은 사과였습니다. 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하는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왜 죄인이 된 얼굴로 서 있는지, 운전기사가 리어카를 도로 옆으로 끌어내는 동안 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왜 이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서준은 물어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현실이 깨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꿈이라면 괜히 물었다가 꿈에서 깨어나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이 중 하나가 가느다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공기만큼이나 가벼운 소리였지만 서준에게는 그 소리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로 갑시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자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안 된다와 그래야 한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이 결국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운전기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황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흔들리는 걸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서준은 손끝으로 그녀의 팔을 잠깐 잡았습니다. 살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팔. 손바닥에 느껴지는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겨울 공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오래도록 따뜻함과 멀리 살아온 온도였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옆자리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정연우와 닮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빛에 살아남았다는 흔적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확인하듯. 하지만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아이들의 가느다란 숨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공장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미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차가 출발하자 서준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틈을 사람들이 파고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모든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옷은 너무 얇았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준은 문득 아이의 눈매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매가 이상하게도 자기와 닮아 보였습니다. 코도 입술선도.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서준의 심장은 더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동시에 그럴 수도 있다는 현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습니다. 서준은 옆자리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자신의 외투 끝자락만 비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물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죽은 사람이 되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캐묻는 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눈앞에서 놓치면 이번엔 정말로 끝일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는데 서준의 머릿속엔 과거가 끼어들었습니다. 연우와 처음 만났던 날,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순간, 그녀가 괜찮아요라고 웃던 얼굴,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서준은 그날 이후 그 카페에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가족들의 반대, 특히 어머니의 차갑고도 예리한 눈빛. 서준은 그 눈빛을 떠올리는 순간 이유 없이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는 단지 싫어한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 의심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서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서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장례식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엔 제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정연우가 살아 돌아온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다고
만들었던 조작된 현실의 끝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서준은 알아내야 했습니다. 3년의 공백, 그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얼굴을 하고 서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힌 뒤 한서준은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붙은 안내선만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차가웠고 방금 전 정연우의 팔을 스쳤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오래 얼어있던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고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서준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국도 위 리어카 옆 해진 외투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들던 순간 그 얼굴을 보는 동시에 세상이 꺼지는 듯 했던 감각, 그리고 여자가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렀던 사실, 죽었다고 했잖아. 그 말이 자꾸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확실한 어조로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했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 묘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실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서준은 목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별개로 그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연우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3년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 그래야 누구도 다시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테니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등록을 하라고 했고 서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결혼 서류가 이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보다 먼저 나온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내 사람이다. 그 생각이 서준의 손목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단정했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산모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빈혈도 심하고 탈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치료 계획과 영양 수액, 아이들 검사의 항목들이 빠르게 설명되었지만 서준은 괜찮다는 단어 하나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문장에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서류에 사인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숫자와 계약서 앞에서는 손이 떨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리는 건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믿음, 그의 지난 3년이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일정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회의 조정 가능하십니까? 그 문장이 서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짧게 답했습니다. 전부 취소. 그리고 바로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내 동선,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로 해. 그가 이런 지시를 내리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비공개가 떠올랐을까요?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3년 동안 숨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준은 병원 복도 끝 CCTV가 비추는 방향을 무심히 한번 훑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연우는 링거를 맞은 채 잠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몸집이 또래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서준은 아이들의 손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선명했고 손톱 끝이 잘려있지 않은 채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돌볼 여력이 없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준은 스스로를 혐오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기를 마시며 살았고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걸었습니다. 반면 연우와 아이들은 같은 시간 속에서 정반대의 세계를 버텨왔습니다. 그 간극이 서준의 목을 조였습니다. 왜 나는 몰랐지? 그 질문이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못 보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의 눈을 가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서준은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연우를 바라보고 아이들의 숨을 세어보고 다시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우의 손등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아이 둘을 업고 리어카를 끌고 겨울밤을 버텼을 손. 서준은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연우가 놀라 깰 것 같아 그저 가까이 손을 두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질문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연우는 어디에서 출산했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왜 연락을 못했을까? 아니, 정말 못한 게 맞을까? 누군가가 못하게 만든 건 아닐까? 서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자꾸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릴 수 없었다는 말, 지나치게 완벽했던 장례 절차,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연우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분위기. 그 의심이 닿는 끝에는 결국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건 자기 삶의 뿌리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출구가 아니라 원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분해야 했고 차분해야만 했습니다. 행정실 창구 앞에서 서준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정연우의 진료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안내했고 서준은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록을 받는 동안 서준은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최근 기록만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3년 전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죽었다고 처리된 시점, 그 근처에서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그게 진실의 시작일 테니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 기록이 하나 더 있네요. 3년 전 봄에 산부인과 내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산부인과 3년 전 봄, 그때는 서준이 해외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연우가 임신을 알고 싶어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동선, 공백, 그리고 가능한 거짓말의 구조. 직원이 출력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종이를 받았지만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지금까지의 믿음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을 보는 순간 서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슬픔이 사고가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서준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연우가 아직 잠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그녀를 밖으로 내몰았는지, 누가 그녀의 죽음을 만들었는지 그 시작이 있었던 본가로 가야 했습니다. 서준은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 연우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틈을 통해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분명히 자신의 핏줄처럼 보이는 얼굴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서준은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만 삼킨 채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서준은 병원을 나서며 최대한 평정심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의 불빛이 멀어지면 정연우가 다시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준은 가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애틋한 재회가 아니라 진실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다는 말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연우를 지웠는지, 그 공백의 3년을 만든 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가 어둑한 도로 위를 달릴수록 서준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판단 모드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행정실에서 받아든 산부인과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봄 산부인과. 그 시점은 서준이 해외 출장으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혼자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연우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요. 요즘 속이 자꾸 그 말을 하려던 순간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았고 급한 출장 통보를 받았고 결국 연우의 말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와서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그때 한 달이면 돌아온다고 말하며 연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연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지? 왜 장례는 그렇게 빠르게 끝났지? 왜 어머니는 너무 침착했지? 서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 번 문을 열면 스스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는 결국
아주 익숙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가에 가까워질수록 서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집은 서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규칙과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준이 어릴 때부터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감정은 티내지 말 것, 약점은 보이지 말 것, 가족의 체면은 무엇보다 우선일 것. 그 모든 규칙을 어머니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차가 본가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그 집은 과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외벽 조명은 시간에 맞춰 반듯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는 누구도 울지 않고 누구도 쫓겨나지 않으며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듯이요. 서준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자마자 오래된 익숙한 얼굴이 그를 맞았습니다. 집사이자 이 집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 박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는 서준을 보자 반가워하기보다 먼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도련님으로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서준에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준은 대답 대신 박 집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박 집사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짧은 굳음이 서준에게는 충분한 신호였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 그 확신이 서준의 가슴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서준은 박 집사를 거실이 아닌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는 늘 조용했고 대화가 새어나갈 틈이 적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준은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밟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 있는 채로 박 집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높낮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정연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집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서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서준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 수 없게 된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 일은 아닙니다. 서준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연우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 집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박 집사는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냈고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 반응은 서준에게 결정적인 답이었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우가 살아서 아이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박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 주십시오. 박 집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죄책감의 무게처럼 길었습니다. 서준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면 박 집사는 더 다칠 것이고 지금 필요한 건 말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박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문장 끝은 자꾸 갈라졌습니다. 마님께서 부인을 내보내셨습니다. 서준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보냈다는 말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담백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과정이 단 4글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서준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면 박 집사의 말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출장 가신 뒤 몇 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아플 정도로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다는 건 연우가 임신을 알았던 시기와 겹칠 확률이 높았습니다. 박 집사는 더 말하려다 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죄를 토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께서 남자 둘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짐을 강제로 싸게 하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울면서 정말 울면서 도련님께 연락하게 해달라고. 서준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습니다. 연우가 울면서 문 앞에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갈 곳도 없이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그날 연우가 버텨낸 시간을 또 한 번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서준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 집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든 도련님께 연락하면 당장 쫓아내겠다고요. 서준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 속에 들어갔습니다. 연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우를 집 밖으로 내몰았고 누군가는 서준에게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사이 연우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재 밖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평온했고 어머니는 아마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 집사는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거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우가 왜 돌아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연우를 죽였는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서준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서준이 평생 가족이라 믿어왔던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조명은 부드럽게 켜져 있었고 벽난로 장식은 반짝였으며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폭풍이 몰아쳐도 안쪽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간. 감정은 숨기고 불편한 진실은 정리하고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흔적을 닦아버리는 곳이었습니다. 한서준은 그 평온이 처음으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슬픔조차 이 집에서는 정갈한 절차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사망진단서, 묘. 완벽했으니까요. 너무 완벽해서 이제는 오히려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에는 어머니,
윤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준을 보자마자 놀라기보다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밤에 왜 왔니가 아니라 다녀왔니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준의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어머니는 그 틈을 이용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연우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명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명숙은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부정이 아니라 기억나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서준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박 집사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던 동안 연우를 집에서 내보내셨다고요. 그것도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표정이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가면을 꺼내 쓰는 것처럼요. 서준은 그 변화가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준의 숨이 거칠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서준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무겁게 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몸들이 떠올랐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손가락 마디가 도드라지고 숨소리마저 힘겨웠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사실이 서준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부터가 실수였어. 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말아쥐었습니다. 실수요? 사람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실수입니까? 임신한 사람을 밖으로. 명숙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서준이 철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요. 서준아, 너는 아직도 세상을 감정으로만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뭐가 되지? 우리 집안의 핏줄이 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서준은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핏줄, 집안, 체면. 어머니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어온 단어들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단어들이 결국 사람을 지우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아이입니다. 명숙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그 흔들림은 죄책감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혹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우를 내보냈고 연우가 사라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에게 죽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어머니는 모든 절차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강요하고 서류를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묘를 만들고 그리고 서준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서준은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상실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상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찢기는 상실, 그 상실이 커질수록 서준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깊이 다치면 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왜 저에게는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셨습니까? 명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지. 회사도 집안도. 서준은 그 대답을 듣고 마치 누군가에게 심장을 한 번 더 꿰뚫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우의 생사보다 중요한 게 회사였다는 말. 서준의 슬픔보다 중요한 게 집안이었다는 말. 서준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명숙의 눈썹이 처음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서준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거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체면이 먼저 그녀를 눌렀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그 자리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서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내세운 가족은 결국 사람을 지우는 울타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준이 말하는 가족은 달랐습니다. 연우와 아이들, 살아있는 사람들, 숨쉬는 사람들, 손을 잡으면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들. 서준은 뒤돌아섰습니다. 명숙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순간 흔들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설득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속았습니다. 슬픔으로, 서류로, 체면으로.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바로요. 차가 출발하자 서준은 주머니 속 산부인과 기록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연우가 홀로 버텼던 시간의 증거였고 서준이 앞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3년의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은 이제 연우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말.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말. 서준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키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한서준은 창밖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가로등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차 안을 스치고 사라졌지만 서준의 시야에는 빛보다 더 선명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을 정연우의 얼굴, 임신한 몸을 부축하며 버텼을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 그 부재가 이제는 단순한 몰랐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하지만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불분명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은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본가라는 울타리도 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우에게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날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연우가 잃은 3년을, 아이들이 버틴 3년을 그 말 한마디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을 때는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도 떨려본 적 없는 다리였는데 이 문 앞에서는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열면 내가 또 늦는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가면 연우가 겁먹지 않을까?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둑했습니다. 천장등 대신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고 링거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우는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낮은 침대에서 아이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조금 따뜻해진 듯 보였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살아났고 입술에 푸른 기운이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았습니다. 얇은 손목이 너무 쉽게 부러질 것처럼 가느다랗고 숨이 얕았습니다. 서준은 아이들을 먼저 한 번 더 확인한 뒤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연우는 서준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반가움도 원망도 안도도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온 건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뒤로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이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다가가는 것조차 연우에게는 위협일 수 있다는 걸 서준도 알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연우 씨, 제가 다 알게 됐습니다. 연우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습니다. 연우는 눈을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꺼내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많이 상상했던 재회는 연우가 울며 안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재회는 달랐습니다. 연우는 안기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서준을 더 크게 부숴놓았습니다. 서준은 손을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박 집사님께 전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내보냈다는 것도, 제가 연락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도. 연우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였습니다. 마치 그 단어들이 아직도 몸에 박혀 아픈 것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서준은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연우가 말을 안 하는 건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무너질까 봐서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 무너짐을 또다시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연우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굳었습니다. 서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바닥. 어깨 높이가 맞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연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처럼 낮췄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준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돌연하니 서준 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이 오히려 서준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당한 일을 두고도 아직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착해서가 아니라 탓하는 순간 살아남는 데 필요한 힘을 잃을까 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탓하고 분노할 시간에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은 분노를 사치처럼 접어두곤 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었다는 단어가 혀끝에 걸렸습니다. 서준은 그 단어를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연우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서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랐고, 나는 버텼고, 아이들은 태어났고, 시간은 흘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뭡니까? 연우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경계가 풀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만큼은 말할 수 있다는 안도였습니다. 그녀는 낮게 답했습니다. 민재 민서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연우는 손끝으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그 순간 서준의 가슴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혼자서 누구 도움도 없이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랑 민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연우는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말에 속아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의 말, 집안의 말, 절차의 말.
그 말들이 그녀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우는 서준의 다짐이 말인지 행동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연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현실 감각의 충돌이었습니다. 연우에게 회장은 멀고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 때문에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서준이 스스로 내려놓겠다니 그녀는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준은 덧붙였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제게는 당신과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는 어머니가 만드는 규칙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연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순간 또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 중 하나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얕게 칭얼거리며 눈을 비볐습니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여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만졌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했을 엄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 씨 3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결국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목구멍 안쪽에서부터 꺼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하면 다시 뺏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서준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연우는 아직도 누군가가 뺏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서준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못 뺏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연우는 서준의 다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심스럽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대문이 닫힌 뒤에요.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전화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들은 설명이 아니라 상처일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둘 다 피 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내일 오전 9시. 서준은 화면을 잠깐 바라봤다가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회장직 사임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준은 연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우가 3년 동안 버텨온 싸움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되찾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연우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가 끝을 삼켰습니다. 연우 씨, 내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연우의 눈이 다시 경계로 굳어졌습니다. 서준은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은 재회가 아니라 되찾기에서 터질 거라는 것을요.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의 스탠드 불빛은 작게 흔들렸고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한서준은 의자에 앉은 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연우가 대문 앞에서 떨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침대 위 아이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가 서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지켜야 한다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두었는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가와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직 사임이라는 말은 곧바로 권력의 진공을 만들고 그 진공을 누군가는 반드시 메우려고 달려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먼저 연우를 다시 흔들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준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최대한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상황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사회 소집 사실을 전했고, 동시에 언론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를 회장 사임설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택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숨기고 도망치는 방식으로는 연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본가가 원하는 건 침묵이고 회사를 원하는 건 통제입니다. 그러니 서준은 반대로 가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끊어내고 공식적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준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과 가족 관련 모든 사안은 법무팀과 외부 변호인을 동시에 통하도록, 병원과 숙소 동선은 극도로 제한하고 의료 기록과 아이들 관련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는 차갑고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 연우가 말했던 말하면 뺏길 것 같다는 공포가 이제 서준의 몸에도 옮겨붙은 듯 했습니다. 서준은 병실로 돌아와 연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연우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갖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단단함이 안쓰러웠습니다.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단단함이었으니까요. 서준은 연우에게 오늘 이사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대신 약속만 남겼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과 연우 곁을 비우지 않을 것이라고요. 연우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의 손을 잠깐 붙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서준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라 하지만 돌아와라. 그런 무언의 말처럼요. 이사회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서준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서준은 그 익숙한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가 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늘 가족과 권력의 합의로 유지된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 윤명숙도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서준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여자로 축소해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은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임서, 그리고 몇 장의 추가 문서, 회장직 사임과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 일부를 신탁 형태로 전환하는 절차, 그리고 가족 관련 사안을 사내 윤리위원회와 별개로 법적 절차에 맡기겠다는 통보문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준이 감정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 한마디는 질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밤새 다짐을 수십 번 되풀이했습니다. 흔들리면 그 틈으로 연우가 다시 다칠 것입니다. 서준은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본가의 개입 아래에서 회사와 개인을 분리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의 사적 폭력이 집안일로 덮이는 구조에 동조하지 않겠다고요. 이사회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는 법과 언론을 불러오니까요.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는 서준의 선택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똑바로 받으며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킬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 순간 서준의 휴대폰이 꺼져 있음에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가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더럽게, 빠르게, 치명적으로요. 서준은 이사회실 문을 나서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내려놓은 것은 직함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서준을 묶어온 통제의 사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슬이 끊어진 순간부터 어머니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되갚으려 들 것입니다. 서준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들을 감싸던 연우의 팔. 그 팔을 다시는 떼어놓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런데 바로 그때 비서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쪽에 낯선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본가 쪽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서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한서준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문장만 떠 있었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식 절차보다 먼저 현장에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임서를 내밀던 순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사 안의 싸움은 서류와 규정으로 버틸 수 있지만 병원은 달랐습니다. 병원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 약함을 노리는 손이 가장 쉽게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서준은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대 티나게 급하게 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급하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던 계획이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서에게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몇 명입니까? 뭘 물었습니까? 질문을 쏟아냈지만 비서는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환자 이름과 병실 위치를 묻고
보호자 확인을 요구했다는 얘기만 들렸습니다. 서준은 그 대목에서 턱이 굳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처리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의료 정보를 흔들기 시작하면 연우는 다시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순간부터 약자가 됩니다. 서준은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약자는 언제나 설명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약자는 결국 양보하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은 곧장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복도 끝이 보였고 그 끝에서 누군가가 간호사와 말하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자세, 고개를 숙이지 않는 태도. 서준은 한눈에 알았습니다. 집안 사람입니다. 서준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서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 마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라고요. 그 문장에는 부탁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명령을 예의로 포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남자는 한 번 더 말을 얹었습니다. 부인 아니, 정연우 씨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그 순간 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단어라는 걸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실은 보호자 외 출입 금지로 변경해 주세요. 등록된 인원만.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외부 변호인 연결하고 병원 보안팀에도 협조 요청하세요. 말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겁을 먹었을까봐, 아이들이 놀랐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가 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준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 옆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갈 준비를 한 듯 급하게 챙긴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우의 눈빛은 한 번도 서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결심이 동시에 섞인 눈빛. 여기 있으면 뺏긴다는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은 문을 닫고 천천히 손바닥을 보이듯 들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안심의 제스처였습니다. 연우 씨, 괜찮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밖에 사람이 왔어요.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순간 연우는 혼자가 됩니다. 대신 서준은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은 어디도 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더 위험합니다. 연우는 가방 끈을 놓지 못한 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어요? 서준은 그 질문에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 두 아이의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향해 돌아서며 아주 분명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병원,
경찰까지 필요한 모든 보호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 씨가 다시 숨지 않게 하겠습니다. 연우의 손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가방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연우 앞에 한 발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과하러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연우를 다시 관리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요. 이제 싸움은 회사가 아니라 이 병실 문 앞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단정하게 걷는 구두 소리, 서로 눈치를 맞추며 속도를 조절하는 발걸음. 한서준은 그 소리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병문안객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고 훈련된 듯 조용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정연우 앞에 섰습니다. 넓게 막아서는 방식이 아니라 연우가 숨을 쉴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둔 채 문 쪽에 몸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연우의 시선은 아이들 쪽으로 자꾸만 흘렀습니다. 이불을 덮은 작은 몸들이 들썩이며 잠든 채였지만 연우는 이미 다시 짐을 챙겨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버릇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똑똑. 병실 문이 2번 두드려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였지만 그 안에는 열어라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문을 열지 않고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호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십시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준은 바로 답했습니다. 확인할 건 없습니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십시오. 그 짧은 문장에 복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상대가 기대한 건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을 텐데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연우를 보호하기 위한 선이자 본가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서준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병동 보안팀 호출, 방문자 기록 확보, 그리고 외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로 연결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리자 연우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같이 서 있다는 사실이 연우에게는 약처럼 작용했습니다. 현재 본가 측 인원이 병원에서 환자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 요청했고 계속 시도하면 업무방해 및 스토킹 협박 성격으로 조치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말은 차가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서준은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연우에게 현실적인 보호막이 되길 바랐습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문장.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우 씨가 원하면. 서준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연우는 결정을 말로 할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서준이 대신 막아야 했습니다. 연우의 침묵이 동의로 오해되지 않게 서준이 먼저 거절을 외부에 선언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도착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방문자 신분 확인이 진행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윤명숙. 서준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동이 멈출 때까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도 그는 전화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도 왔습니다. 서준은 마침내 통화를 받되 병실 밖 복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혼자 남는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침착했습니다. 서준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 여자랑 애들은 내가 책임지고. 서준은 더 낮은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책임진 적 없으셨습니다.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톤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넌 오늘 내 자리를 잃는다. 회사도 집안도. 서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어머니도 잃으십니다. 감추신 일들, 이제는 법으로 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 쪽에서 아주 작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의 증거였습니다. 서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 집사 증언 확보했고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 퇴거와 협박, 출산 과정 방임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서준은 짧게 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제 가족이니까요. 통화를 끊자마자 병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오겠어요? 서준은 그 질문에 고개로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민재와 민서의 숨이 여전히 얕았고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그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가 비켜라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사이로 서준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서준아. 윤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재회는 감동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요. 윤명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순간 한서준은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면 더 큰 소란이 되고 열지 않으면 더 거칠게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준이 두려운 건 명숙이 아니라 그 소란이 병실 안까지 번져 아이들이 깨는 일이었습니다. 민재와 민서는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연우는 가방 끈을 다시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맞서는 날이 아니라 선언으로 끝내는 날이라고요. 서준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 규정상 출입 불가입니다. 변호인 통해서만 하세요.
문 밖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명숙이 체면과 분노 사이에서 계산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명숙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문 밖에 세워? 그 말에는 모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연우는 다시 도망칠 것이고 도망치는 순간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서준은 스피커로 연결된 변호인의 목소리를 문 밖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변호인은 출입 제한과 접근 금지, 환자 정보 보호, 그리고 병원 내 소란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짧게 통보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말이 아니라 법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났습니다. 민서가 잠결에 칭얼거렸고 연우가 반사적으로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알았습니다. 연우는 아직도 문 밖의 목소리 하나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요. 서준은 연우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그러나 문과 연우 사이에 확실히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는 안심이라기보다 버티기에 가까웠습니다. 서준은 그 버티기를 오늘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확보한 기록, 박 집사의 진술서, 그리고 본가 측 인력이 병원에 접근했다는 방문 기록을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즉시 문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걸 명숙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통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 정적은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당당한 정적이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적이었습니다. 명숙은 평생 말로 사람을 눌러온 사람이었지만 법 앞에서는 말이 효력을 잃습니다. 더구나 서준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상 명숙이 기대던 통제력도 균열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발걸음이 한 걸음 물러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서준아,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니? 그 말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체면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끝까지 갑니다. 대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연우 씨에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것.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사과라는 단어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요. 그러나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공식적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 정리되었고 출입 제한이 강화되었고 연우와 아이들에 대한 보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회장직 사임을 공식화했고 본가의 개입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서류로 남고 기록으로 남고 누가 봐도 흔들기 어려운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처음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지만 문 옆에 두지 않고 침대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서준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밥을 먹었고 웃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재가 아빠라는 단어 비슷한 소리를 흘렸을 때 서준은 소리내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우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준의 손등 위에 손끝을 살짝 얹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허락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명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고 병실 문 앞에서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거리에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과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우가 다시 쫓겨날까 떨며 숨을 곳을 찾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고 안전은 천천히 쌓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서준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우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옮겼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마당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밤을 푹 잤고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밀려왔다가 사라졌고 아이들은 유모차 안에서 눈을 깜빡이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연우는 서준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웃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끝맺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으로 살겠다고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